자, 그러면 플라토스쿨은 학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자, 가을 학기. 저희는 이제 미국 교육부 산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총 4개월이 가을 학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1월, 2월이 되는데 저희 플라톤은 방학에도 쉬지 않고 이제 해외로 체험을 나가게 되죠. 이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50개 주를 차근차근씩 다니게 됩니다. 한 번에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쪼개서 가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되겠죠. 봄학기는 3, 4, 5, 6 총 4개월. 그 다음 여름 7, 8월이 여름방학이 됩니다. 자,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학교입니다. 저희 플라토스쿨도 이러한 느낌의 학교를 앞으로 부지를 한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풍스럽죠. 바로 1781년도에 만들어진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1781년도면은 한창 조선시대에 저런 건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재미난 거는 필립스 형제라는 그 당시에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엑시터라는 도시에 가서 이거를 만들고 한 사람은 앤도버라는 곳에 가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는 두 형제가 만들어서 각각 운영을 해오고 있고 둘 다 지금 1, 2등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마크 zuckerberg, 여러분이 쓰시는 페이스북 최근에 메타로 바꾼 우리 마크 zuckerberg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고요. 여기에 도서관의 장서가 10만 권이라고 합니다. 즉 1781년부터 10만 권의 책을 갖고 있으면서 인문고전을 써왔다라는 거죠. 거기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고풍스럽고 아예 그 나무가 저거는 그 합판으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플라토스쿨의 중학교 수업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중학교는 6, 7, 8학년 이제 미국은 이제 6, 7, 8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샘플 중학교의 커리큘럼인데 기본적으로 영어, 뭐 수학, 과학, 체육 등등 미국 교육부에서 꼭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저희는 사지선다형의 어떤 객관식 문제,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글을 써보는 것.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고 전 세계 여행을 한 다음에 기행문을 쓰고, 여러분 제가 국어 배웠을 때 1번 뭐 설명문, 2번 기행문, 이 글은 무슨 글이냐 해서 결국 뽑기를 시켰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연필에 1, 2, 3, 4를 해가지고 굴린 다음에 찍었던, 결국 찍기는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창작입니다. 국어 교육의 핵심은 내가 웹소설을 써보고 영화를 써보고 신업을 써보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보고 SF를 써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출간해보는 다산 정약용 아저씨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국어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창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책을 출간해보고 영어로 발표하는 거를 시켜보고, 스티브 잡스처럼 영어 국제 어떤 세미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도 영어로 작사도 해보고 영어 연극도 해보고 영어로 노래도 불러보고, 결국 학문은 점수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을 시킬 수 있느냐. 결국 영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10년 동안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 문법이 여러분 정말 기형적인 문법이어서 실제 영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문제를 틀려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영어 문제는 저는 이건 너무 필요 없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버드를 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부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을 40점 받았어요. 40점 받아서 기분이 나쁜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학기채로 엉덩이를 10대를 때렸습니다. 또 40점이 나왔어요. 또 맞았어요. 그때 제가 수학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의 수학 교육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수학 잘하는 애는 너 수학 잘해, 100등한테 너 수학 못해 라고 해서 낙인을 찍고 수학의 신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대 선생님이 만들었던 수학의 정석, 그 당시 일본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게 수학의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수학은 정성스럽게 가르쳐야 된다. 정성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4인 1조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페르마의 정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 나와서 하면은 쪽팔리고
창피하고 민망하지만 4명이 같이 앞에 나오게 되면 한 팀이 나오게 되죠. 어벤져스처럼. 그래서 한 명이 설명을 하다가 한 명이 모자라면 그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서 협력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에 대한 어프로치가 저희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했다라면 지금 저희는 수학의 문제를 던져주고 그룹들이 같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조금 모자란, 수학이 모자란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당겨주고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평생 수학은 완전 바이바이가 됩니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잘 돼야 그 다음 과학도 연결이 됩니다. 과학도 보시면 나사를 직접 방문해보고 해외 과학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독일에 과학박물관을 제가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 세계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잠수함을 통째로 그거를 오픈을 해서 실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을 가봤었습니다. 책 속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과 실제 가봄으로써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즉 중학교 때의 과학 교육은 아이들을 과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굉장히 심어주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생물, 물리, 화학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 호기심들을 잘 유발시키는 것이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 역사는 미래학입니다. 과거를 공부해야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고리타분하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역사는 과거고 뭐 꼰대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과거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결국 시대는 반복해왔고 시간이 반복해왔다는 것을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간다든지 독일의 과학박물관을 간다든지 전 세계 각 지역을 저희가 다니면서 그게 유럽 연합이 될 수도 있고 미국 50개 주가 됐을 때 각 주마다 과학박물관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느끼게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베르사유 궁전을 실제 가보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저희는 역사가 미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특별 활동은 없었다. 정규 과목에 여러분 영어, 수학, 과학은 이제 정규 과목이고 그와 똑같이 정규 과목이 50%를 하면은 어떤 비정규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특별 활동도 50%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셔요. 미술만 보더라도 예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미술 선생님이 그냥 스케치북 던져놓고 그림 그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미술 자체가 산업이고요. 그 안에서 큐레이터, 딜러, 경매 별의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릴 적부터 취미로 미술이 하나의 여러분 자녀의 한 부분이 되도록 저희가 장착을 시키는데요. 그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정말 재미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11살짜리 피카소, 세계 미술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저 11살짜리 아이가 뒤에 보면 유아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회와 미국의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스타들을. 김연아를 만든 것도 어찌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각 분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한국의 아이들도 꼭 미술가로 키우기 위해서 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 직업이 있으면서도 미술을 그리고 하정우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지만 그림을 그립니다. 안소니 퀸 영화 배우지만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실버스타 셀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완전 모르는 다른 분야는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팔방미인을 만드는데 미술은 너무나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음악 저희는 지금 1인 1악기를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뭐 피리를 부르셔도 돼요. 피리를 부셔도 되고 뭐 가야금 하셔도 되고 라이브 공연도 해보고 버스킹도 해보고 이런 거를 음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버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음원 등록도 해보고 작곡 작사도 배워보고 밴드 활동,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음악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전교 1등이야. 근데 음악도 몰라, 체육도 몰라, 다른 사람과 소통도 못해. 굉장히 그 아구가 빠진 하나의 그 톱니바퀴가 되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거의 10살짜리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죠.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음악 저작권을 2,500억에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2,500억. 2,500원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음악들 지금 GD나 BTS의 가수들이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모차르트
신동인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신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재능도 저희가 키워주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K-팝도 있으니까요. 자, 코딩은 2018년부터 정규 과목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988년부터 코딩이 정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C, C++, 우리가 잘 아는 다양한 파이썬,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쓰이는 코딩이죠. 참고로 C를 개발하신 분이 저희 하버드 선배님이세요. C를 만드셨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분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드랍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코딩은 수학 방정식을 결국 반도체와 이야기하는, 컴퓨터와 이야기하는 결국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나온 그 양자 컴퓨팅이 있죠. 먼저 배우는 자가 리더가 된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의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교 중심으로 소수 대학들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양자 컴퓨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남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빌 게이츠가 된 거는 그 당시 고등학교에 최첨단 고등학교를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고,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예측을 하게 되죠. 결국 미래에 1인 1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미래 여러분 1인 1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될 거고요. 저희 플라토는 우리 플라토의 아이들이 양자 컴퓨팅에서 최고의 앞선 리더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양자 컴퓨팅의 대가로서 듀크 대학교의 김정상 교수님이라고 최근에 최종현 학술원에서도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연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극소수들만이 양자 컴퓨팅을 알지만요, 저희 플라토에서는 전원 양자 컴퓨팅을 가르칠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가는 학교가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아마 소수의 마이스터라든지 그런 특수 학교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퀄컴을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을 하고 반도체의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런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전기 자동차. 테슬라에서 시작된 이제 미래가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EMC라고 하는 전기차 페스티벌을 저희가 또 주최를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전기차 페스티벌을 함께 주최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고, 전기차 만들어 보기를 할 겁니다. 자, 전기차 만들어 본다고 해서 저희가 큰 진짜 테슬라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작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구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바둑, 장기, 체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어렸을 적 꿈이 체스 챔피언, 바둑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는 걸 아시나요? 고전 게임들인데 수천 년을 버텨온 이 두뇌 개발용 게임들이 예전에 알파고를 만들었던 영국인이죠. 하바비스라고 하는 알파고의 대표는 실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는 이 브레인 스포츠, 바둑, 장기, 체스를 우리 플라토 스쿨 아이들이 계속 국제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 때부터 결국 브레인 스포츠 교류가 되겠죠. 거기에서도 두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보드게임들이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을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카탄은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인데, 보드게임들이 우리 아이들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콜래보레이션이라든지 협력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C방에 물론 e스포츠도 하겠지만 이 실제 보면서 하는 이 보드게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이는 워런 버핏 아저씨한테 제가 편지 답장을 받았을 때가 대학생 때입니다. 친필 답장을 받았었고요. 한때 전 세계 1위, 2위의 부자여셨는데, 이분은 중학생 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제교육, 한국이 보면은 그 통계를 제가 지금 오늘은 안 보여드리는데, 통계를 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특히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경제교육이 거의 하위급입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IMF나 최근에 겪었던 2008년, 9년도 겪었던 서프라임 몰기지 사기에서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금융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보강을 시키려고 하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분 2023년에 갑자기 갑툭 튀어요. 챗 GPT가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인공지능을 잘 다루기 위해서 질문하는 힘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숙제 다 해줍니다. 지금 갑자기. 숙제를 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질문하는 거를 잘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드론. 우리 중학생들한테 드론을 날려보고 실제 촬영도 해보고 드론 대회도 참여해보고 드론 촬영도 해보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드론으로 지금 가장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DJI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의 MIT를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니까 제가 듣기로 홍콩 과기대를 가서 거기에서 이 드론을 성공을 해서 전 세계의 리더가 된 거죠. 즉 한국 아이들도 드론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교육이죠. 여러분, 플라토 스쿨은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이민 가자라고 하잖아요. 이주. 저희는 플라토 스쿨은 화성에서 가장 먼저 지어지는 첫 번째 학교가 바로 플라토 스쿨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사도 가보고 스페이스 X도 가보고, 지금 재미난 게 여러분 2023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주청을 만드는 거 아세요? 지금 우주청을 만듭니다. 우주산업청을. 그래서 앞으로 우주인 체험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우주인간 ET,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깝게 된 거죠. 그래서 로켓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주를 선도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공부하면 그것이 바로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지금 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있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아저씨, 아주 한국도 사랑하셨던 분이신데, 다양한 미래학을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미래학에 대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뒤에 토마스 프레이를 저희 학교에 초대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